네, 여러분 편안한 일요일 아침 보내고 계십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 박기용입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추운 것 같죠?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많은 분들께서 화장실을 갔을 때 이 소변을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뇨에 장애가 있을 때는 뭐 남성들은 전립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여성들은 또 방광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 콩팥에 이상이 왔다 이런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 만성 콩팥병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감기약 같은 이 약만 잘못 먹어도 콩팥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콩팥 굉장히 인내심이 많은 장기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다가 정말 힘들어졌을 때 이렇게 이상 신호가 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위에 또 이 투석 받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여러분은 이 콩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만성 콩팥병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임학병원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네. 지난주에 정말 추웠잖아요. 그죠? 네, 이러다 너무 보니까 춥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많은 분들이 몸에 좀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네. 콩팥이 우리 몸에 이상 신호를 보내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통 뭐 피곤하다, 네. 또 어떤 일이 있다 하면은 되게 콩팥이 이상한가, 또 심장이 이상한가, 네. 간이 이상한가 네. 그런 식으로 뭐 가볍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증상을 바로 그 장기 이상이라고 바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장기가 우리 몸한테 보내는 적신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네. 증상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피로는 이제 누구나 느끼는 거지만 특히 오늘은 이제 콩팥을 이제 주제로 해서 얘기를 해볼 네네. 텐데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콩팥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네. 우리 성인 네. 10명 중에 1명은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와, 그렇습니까? 10명 중에 한 명이요? 예, 굉장히 네. 생각보다 많고요. 네네. 그 정도도 많은데 이제 중년 이상을 생각하면 이해가 달라집니다. 40대 이상은 5명에 1명, 70대 이상은 자그마치 3명 중에 1명이고, 그러니까 노인을 보았을 때 서너 명 중에 1명은 콩팥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예, 네네. 그렇군요. 근데 콩팥이 어떻게 생겼고요?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 먼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콩팥은 콩처럼 생겼는데 모양은 색깔은 팥처럼 생겼다. 그래서 콩팥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많이 부르게 됩니다. 지금 네. 신장이라고 부르는 우리 가슴에 있는 심장 말고 옆구리에 있는 신장을 얘기하는 네, 것입니다. 네. 신장을 우리 순우리말로 콩팥이라고 부르죠.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콩팥은 그 기능을 보면은 일단 네. 노폐물을 제거하고 우리 음식 먹으면 찌꺼기, 고기 먹으면 찌꺼기 이런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오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줌을 만들기 때문에 수분을 조절하고 또 염분 조절해서 혈압을 잘 유지하도록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 나빠지면 빈혈이 생겨요. 왜냐하면 적혈구를 생산하도록 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뼈를 만들게 되는데 콩팥에서 비타민 D를 또 활성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의 콩팥이 몸에 자기 그 각 주먹 한 개씩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무게입니다. 한 200분의 1 정도 체중의 작은 장기인데 우리 심장에서 뿜어내는 피의 자그마치 4분의 1이라는 막대한 혈액순환을 받기 때문에 네네.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대사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이 콩팥은 일단 2개이면서 또 증상이 거의 없는 아주 넉넉하고 아주 그냥 침묵한다 할까요? 그런 장기로 지금 우리 몸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콩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맞습니다. 하는 장기네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약을 잘못 먹기만 해도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네. 대체로는 괜찮죠. 우리 슈퍼나 또 약국 가면 이제 네네. 몸살 감기약 이런 거 많이 팔고 하고 또 실제로 자주 사 먹고 저도 가끔 사 먹고 하는데요. 네. 정말 콩팥은 정말 무더니도 잘 참아내는 그런 장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약 같은 거 사 먹었을 때 대체로 문제가 없는데 아주 드문 경우에 콩팥에 무리가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율은 작지만 네. 워낙 그런 약들을 흔히 널리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겠고, 특별히 만약에 자기가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그런 합병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약을 썼을 경우에 더 문제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본인이 이제 고혈압, 당뇨병 또는 그 합병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냥 그 편안하게 가까운 데서 사지 마시고 그 가까운 병의원 가셔서 전문가에게 자기 증상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몸에 맞는 약을 처음 받으시는 게 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용을 해서는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콩팥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당뇨 증세가 있는 분들은 약 복용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콩팥에 이렇게 무리를 준다는 것을 미처 몰랐던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위해서 열심히 네네. 운동하시는 분들 요즘 뭐 많이 계시죠. 예. 근데 운동도 너무 무리하면 콩팥이 무리가 될 수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좀 황당하시죠? 건강을 지키려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요. 콩팥에 무리가 네. 갈 수 있다. 사실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운동해서는 잘 안 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운동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 듣고 운동화 날란다 그렇게 생각하실 건 네.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극단적인 심한 운동을 할 경우에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작년인가 우리 오신 환자분 중에 하나 고3인데요. 네. 체육대학에 지원하려고 했었답니다. 수능 때문에 공부 못하다가 운동 못하다가 예. 이제 급해가지고 이제 불이 나게 운동을 한다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헬스에 가서 캐틀벨인가 하는 것을 뭐 수백 번, 거의 1000번 가까이 이렇게 막 하루에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 갑자기 이제 허벅지하고 뭐 온몸에 이제 막 근육이 땡기고 아프면서 오줌을 시커멓게 누고 오줌 양이 줄고 해서 입원하게 됐는데 예. 사진과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허벅지 근육 같은 것이 손상이 돼갖고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근육이 빨갛게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 빨간 그 색소가 근육에서 녹아내려서 콩팥에 손상을 주는 그런 일들이 가끔 생기고요.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심한 운동,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백화점 옛날에 무슨 지진이나 이런 그 사고 났을 때 큰 무슨 물체에 깔려 있을 때 그럴 경우에 이제 근육이 손상되는 경우에도 올 수가 있겠고, 또 술 많이 마시고 뜨뜻한 온돌방이나 전기방판 위에서 잠을 자게 되면 이 뜨거운 그 열기를 자기가 본인이 잘 못 느끼면서 아무튼 열에 의한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콩팥에 많은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새로운 내용들도 많이 알게 됐는데요. 이렇게 콩팥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지금부터는 이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콩팥이 갑자기 극단적으로 나빠지는 것을 이제 경우로 상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급성 신손상 갑자기 네. 왔을 경우에 이제 대체로 이제 소변량이 줄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변량이 안 줄어들면 본인이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예, 소변량이 줄고 예. 때로는 아까 같은 경우 근육이 손상되면 시커먼 오줌이 늘 수 있겠고, 그다음에 소변량이 줄면서 당연히 붓겠죠. 그다음에 부으면서 숨이 찰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염분과 수분 배출이 잘 안 되니까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그로 인해서 또 체내 여러 가지 노폐물이 축적되고, 노폐물 축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무슨 위험한 상황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갑자기 콩팥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제때 치료를 받는다면은 원래 상태대로 회복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한번 망가지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급성 신손상인 경우에는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는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거의 들어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회복하니까 뭐 괜찮을 거야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게 회복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사로서는 이 과정 중을 관찰하는 것이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 뭐 붓는 사람인 경우에 숨이 찰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해 줘야 되겠고요. 네. 그런 문제가 생기겠고, 그런 경우에 이제 수분과 염분을 뭐 제한한다든지, 네. 또는 노폐물이 잘 안 빠지면서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 칼륨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우리 야채나 과일 같은 것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칼륨이 몸에 축적되면 갑자기 심장에 부담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급성 신손상이 오는 경우에는 대체로 입원시켜서 과일, 야채 이런 거 먹지 말라 하고 피 검사해 가면서 관찰하고 거기에 대한 또 치료를 병행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급성으로 콩팥이 이제 나빠지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식물을 이제 조절하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 좋아진다고 이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제때 치료가 안 된다면 급성에서 만성으로 바로 가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지요. 네. 하지만 이제 만성 콩팥병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네. 콩팥이 나빠지는 가장 많은 원인은 아까 그런 급성으로 오는 그런 것보다는 당뇨병, 두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네. 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네. 우리 1985년도 이제 이 무렵에는 소위 말해서 당뇨병, 고혈압 이런 원인들이 콩팥 나빠지는 원인의 가장 작은 원인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당뇨병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당뇨병의 늘어나네요. 네. 당뇨병의 합병증이 90년도를 지나면서 급격히 늘기 시작해갖고 네. 지금 현재는 만성 콩팥병 환자 중에 10명 중에 5명은 당뇨병으로 인한 이유고 고혈압으로 인한 사람들은 2명 내지 3명 정도로 고혈압과 당뇨병이 아주 가장 많은 원인이고 그중에서 당뇨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당뇨하고 고혈압이 네. 콩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건가요? 우리 상식적으로도 아시다시피 네. 당뇨병 하면 혈관 상한다 얘기 들으셨죠? 네네. 예, 고혈압하면 또 혈관 상한다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들으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콩팥은 이 구조 자체가 혈관 피를 걸러서 오줌 만드는 장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피를 거른다는 거는 그 콩팥 자체가 혈관 덩어리라는 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당뇨병과 고혈압 자체가 혈관을 상하게 하고 그 상한 혈관이 바로 콩팥 덩어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콩팥이 자연스럽게 나빠지는 그렇다면 예, 예. 당뇨나 앞에 말씀하셨던 이런 분들은 콩팥 관리를 평소 다른 환자들보다는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그 관리라면 관리고 본인이 콩팥을 관리한다는 것보다는 원래 갖고 계신 고혈압 치료, 원래 네. 갖고 계신 당뇨병 치료를 잘 하는 그 자체가 콩팥 관리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근데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자각 증상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러면? 자각 증상이 없는 게 특징이라면 게 특징입니다. 거의 그렇군요. 증상이 없는 게 네. 그게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콩팥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피를 걸러내는 작은 필터들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혈관의 덩어리인데 이 걸러내는 그 기능이 우리 콩팥의 고유 기능, 대표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사구체 여과율, 사구체라는 것이 네. 콩팥을 구성하는 작은 필터의 제일 작은 단위입니다. 이게 한쪽 콩팥에 100만 개, 100만 개, 200만 개 정도 있는데요. 이 걸러지는 이 율이 우리 네. 인생의 황금기 때, 20대 초반 이럴 때는 한 100에서 120쯤 돼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병이 없어서 조금씩 줄기 마련이지만 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면 이게 빨리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왔는데 90, 60, 30 또는 그 밑에. 그러니까 369 게임 생각나시죠? 이게 9, 6, 3. 네. 또 3을 또 반으로 나눠서 15를 기준으로 15 이상과 15 밑을 나눠서 1, 2, 3, 4, 5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내지 3단계 때는 증상이 사실은 거의 없고 단백뇨 혈뇨 있어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거의 증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3단계쯤 되면 이제 혈압도 오르고 어떤 이제 자각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4단계 때는 이제 소위 고도로 콩팥이 나빠졌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힘들고 지치고 빈혈도 오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고 5단계 때는 투석을 하지 않으면 예.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중환 단계로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네. 자, 콩팥 증상, 이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쭉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검사를 이제 해야 될 텐데요. 검사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우리 소변 검사하고 피 네네. 검사입니다. 소변 검사는 우리 걸러내는 기능이 이제 콩팥 주기능이니까 걸러야만 되고 오줌으로 안 나와야 되는 게 제일 대표적으로 단백질. 그다음에 적혈구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화면 그림 보시다시피 만약에 오줌에 단백질이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오기 때문에 단백뇨라 부르는 것이죠. 네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검사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피 검사로는 이제 크레아틴이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건 근육에서 흘러나오는 물질인데요. 이게 이 검사를 보면 콩팥 기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겠고 이 크레아틴이라는 수치를 어떤 좀 복잡한 수식에 대입해서 우리 사구체가 걸러내는 사구체 여과율을 추정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예. 기본적인 검사는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이 보니까 예. 검사가 지금 예.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죠? 단지 네. 이제 피 검사, 소변 검사만으로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콩팥이 매끈하게 멋있게 잘 생겼는가 하는 예, 지금 정상 콩팥을 보고 계시고요. 콩팥이 아주 과일 망고 같은 과일처럼 미끈하고 네. 예, 그렇게 보이죠. 이제 저 콩팥이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고혈압이나 사구제 신염이나 뭐 그런 것들로 망가지게 되면은 화면에 지금 예, 요건 정상 콩팥이고요. 네. 네. 여러 가지 손상으로 인해서 이게 콩팥이 병이 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콩팥 크기가 줄어들고 한 비교가 10cm는 되네요. 네. 넘어야 그래도 조금 예, 정상 콩팥 사이즈인데 줄어들어 있고 그다음에 우툴투툴하고 좀 약간 오그라들어 있는 모습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화살표에 보이는 것 같이 돌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만성 콩팥병이다. 우리가 그렇게 네.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제 건강 검진할 네네. 때 이 수치가 네. 콩팥 수치가 정상이라고 나왔는데 네. 또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나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건 왜 그러게요. 그렇습니까? 예, 저도 예. 건강진단 받아보면 전 콩팥 멀쩡한데 예. 신기능 주의 요망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황할 수밖에 예, 없지 예. 않습니까? 그게 네. 이제 어느 검사를 두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요. 완전히 정상인 사람도 있고 정상이긴 하지만 경계치에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계치에 있는 사람이 가끔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본인이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그런 수치가 나오면은 이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전문가와 상담해야 되겠으나 만약 그런 경우가 없다면 네, 다음 검사 때까지 그냥 한번 기다려 봐도 대체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모르니 불안에 떨지 마시고 전문가 의논하시는 게 좋겠죠. 예. 아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초음파 기계로 네네. 원장님께서 직접 이제 네. 하는 검사 네네. 내용을 봤습니다만 사실 요즘 CT라든지 MRI 뭐 네네.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MRI나 CT 촬영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콩팥 초음파를 의사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약을 쓰지 않기 때문이죠. 예. 예, 근데 CT를 찍을 때는 약을 부득이하게 쓰게 됩니다. 조영제라고 하는 혈관에 이제 투여하게 된 주사인데 그 조영제가 콩팥을 해칠 수 있는 아주 대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써야죠. 그렇군요. 그렇지만 네. 기본적으로 네. 원래 콩팥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이나 특히 당뇨병 또 당뇨병이 합병증이 있는 분들은 이 주사를 맞았을 경우에 상당한 콩팥에 부담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나 탈수가 심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어떤 정도의 콩팥의 위험성이 합병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종합병원 같은 데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CT를 찍기 전에 콩팥 내과에 먼저 의뢰를 해서 상담을 보통 많이 하게 되고요. 네. 아까 MRI 말씀드렸죠. 네. 하셨죠. MRI는 거기도 역시 조영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조영제 그 자체가 콩팥을 해친다기보다는 네. 콩팥 나쁜 사람들한테 그 조영제 썼을 경우에 이게 피부가 좀 굳어지는 그런 합병증이 가끔 온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런 정도의 주의겠죠. 네.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콩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묵묵하게 이 소중한 일들을 하고 있는 장기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예,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TV닥터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임학병원장님과 함께 이 콩팥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콩팥 관련 질환 이것이 아무래도 일찍 발견하게 되면 그만큼 치료가 더 수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치료가 수월하죠. 수월한데 문제는 수월한 치료를 본인이 잘 따라서 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단계별로 어떤 그 치료 방법도 네네. 있겠네요, 예, 예. 그렇죠? 네. 이게 이제 1, 2단계 때는 이제 원인 질환 치료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병이라면 당뇨 조절 잘하고, 예. 혈압이라면 고혈압 치료 잘하고. 근데 이 중에도 아마 그 고혈압이나 당뇨병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네. 가장 큰 문제는 나는 약을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약은 먹되 또 주사는 맞되 이것이 잘 치료가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챙기고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면 목표 혈압에 잘 맞춰져서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예. 당뇨라면 당 혈당이
권장 혈당치에 잘 맞춰져 있는지 스스로 늘 감시하고 의사와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난 괜찮아,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단계부터는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우리 환자분께 이제 치료를 우리가 어떤 행동 방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 식이요법을 우리가 요구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염분이나 이런 관리를 잘 하라고 요구하게 되고 또 인이 많은 음식을 우리가 섭취를 줄이라고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4단계 되면 이제 콩팥이 많이 나쁜 단계라고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부터는 이제 엄격하게 뭐 칼륨도 더 낮춰라 뭐 그런 요구도 하게 되고 투석을 실제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투석을 하려면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네. 팔이 혈관에 이제 굵게 만드는 그런 수술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런 단계 되겠고 네. 실제로 5단계에 접어들면 투석을 이제 개시를 하고 이식을 그렇군요. 준비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급성 이제 콩팥병은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때 치료하면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만성 콩팥병도 4, 5단계까지 가기 전에 네네. 준비를 잘 하고 네.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건가요? 만성도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긴 하죠. 네. 근데 이게 회복할 수 있다 없다를 잘라서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네네. 초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열심히 아까 또 말씀드린 데와 같이 내가 치료를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감시를 하면서 의사와 네. 꾸준히 그 관리를 상호 한다면? 간의 관리를 하게 된다면 네네. 합병증이 크게 줄고 또는 회복하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우리는 항상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서 이제 만성병이다, 뭐 안 낫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귀가 얇아져요. 불안해지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간요법 많이들 집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콩팥 나쁜 경우에 민간요법 저희 정말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민간요법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투석 치료를 받은 환자 그리고 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과연 그분들은 어떤 얘기를 여러분께 하고 싶을까요? 직접 만나볼까요? 예, 저는 유전적인 케이스가 돼가 특별한 케이스가 돼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증상을 느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뭐 약간 피곤하다 이 정도만 느끼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이 스펀지 물축인 것처럼 축 처지고 나른하고 뭐 손발이 저리고 뭐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오래 투석을 하다 보니까 모든 기능이 좀 저하되는 것도 있고 막 사람도 만나기 싫고 모든 게 피부도 좀 까매지고 머리도 빠지고 모든 문제가 있고 하니까 병원만 왔다가 저는 일주일 외출을 잘 안 하거든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좀 안 좋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안 좋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신장이 안 좋은지 모르고 그냥 눈이 좀 붓고 피곤하고 이렇게 갔다 오면 좀 코피 흘리고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단백뇨가 1단계인가 2단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이제 치료를 시작했는데 약은 없고 그냥 병원에서 검사하고 계속 내 신장을 오래 쓸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좀 식이요법 하고 그 정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몸이 퉁퉁 붓고 부은 게 안 빠지니까 이제 숨도 차고 심장이 이제 좀 안 좋아지고 그 정도. 그 투석 치료를 받으셨다는데 5단계는 언제? 저희가 대학교 때 대학 입학해서 복막투석을 했거든요. 한 3년 했는데 3년 복막투석하고 근데 이제 복막염이 와서 빼면서 혈액투석을 한 1년 하게 됐어요. 복막투석 할 때 복막염이 너무 심하게 와서 고통스럽더라고요. 혈액투석은 더 힘들고요. 그때는 이제 먹는 것도 물도 많이 못 먹고 뭐 물 한 하루에 한 500이면 500 정도 정해서 그것만 먹어야 되니까 또 겨울이면 괜찮은데 여름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 마시는 거랑 음식 조절 같은 걸 해야 되니까 그 하고 나면 막 저혈압이 있어서 막 힘들고 그래서 이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투석 치료 네.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앞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던데요. 네. 예, 고통스러운 분 많죠. 자주 와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또 투석하다가 또 혈압이 떨어져서 뭐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힘들고 합니다. 통상 일주일에 3번
뭐 2번 하시는 분도 있고 가끔 그렇지만 통상 3번 하는 게 표준 치료고요.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우리 투석하는 환자분들께서 오기 너무 싫어하시지만 또 올 수밖에 없고 와서 아유 개운하다 하고 나가시는 신장실입니다. 네. 기계가 지금 혈액을 걸러주고 있는 과정을 보고 계시죠. 저런 과정을 일주일에 3번씩 하게 되고 누워서 4시간을 보통 누워서 뭐 주무시든지 뭐 책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투석하고 나서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머리가 좀 아프다든지 그런 합병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대체로는 적응을 잘 하게 됩니다. 네. 네. 네, 조금 전에 이제 봤던 내용은 이제 혈액 투석인데요. 네네. 복막 투석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네. 예. 설명을 지금 좀 보시다시피 피 걸으니까 혈액투석이고요. 네. 복막투석은 복막강이라고 그러니까 배 안에다가 물주머니를 관을 심어서 2리터짜리 물주머니 백을 넣고 나서 6시간 후에 또 한번 교환하고 또 6시간 후에 교환하고 이렇게 하루에 4번을 교환하게 되는 치료입니다. 네. 말이 쉽지 하루에 4번 교환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 그럼요. 아닙니다. 네네. 예, 그렇지만 혈액투석은 일주일에 3번, 한 달에 12번 병원에 와야 되잖아요. 복막투석은 한 달에 한 번만 오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주위에 이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가장 그 걱정하는 것이 한 번 이렇게 투석 치료를 받기 네네. 시작하면 네. 계속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들 네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냥 그렇죠. 고민만 하는 분들 계시던데 맞습니다.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거꾸로 여쭤봅니다. 그럼 투석 안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네. 여쭤보면 갑자기 대답을 못 하시고 몰라 하시는 분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나라라서 이런 투석 치료가 참 전 국민 보험이 돼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널리 투석을 받을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 복입니다. 네. 예, 투석을 잘 받아서 다음 이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죠. 네. 근데 만약에 정말 이제 치료를 열심히 의사로서는 권하긴 합니다만 끝까지 안 받으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 단계에 투석 단계에 제때 투석을 의사가 받으라고 했을 때 받으면 대개 문제 없이 큰 합병증이 없이 넘어가게 되지만 예. 투석을 안 받고 계속 버티거나 하면 중풍이나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납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소위 안착할 수 있는데 안착하지 못하고 큰 합병증에 시달려서 본인 고생이고 가족들도 고생이고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요독 성분이 몸에 차게 되면서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속수무책으로 손도 못 쓰고 네. 아주 크게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영양실조 이런 상태가 길어지고 하면서 회복 기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병상에 오래 입원해 있어야 된다든지 그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투석 받으십시다 하면 예 그러십시다 하시는 게 네. 정말 필요합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첫째 콩팥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미련을 가지지 마시고 그렇죠. 바로 그죠? 예 얘기를 그렇습니다.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거기까지 안 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신장 콩팥, 이 혈액 투석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 장기를 이식하는 네. 그러니까 신장 이식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전담을 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이분들의 얘기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 이식 코디네이터는 저희 병원에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을 받는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시는데요. 혹시 가족 간 이식을 하거나 또는 내사자 이식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을 제가 도와서 신장 이식을 진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간호사가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입니다. 이 코디네이터는 각 병원마다 다 있는 건가요? 네, 병원마다 장기 이식 센터라는 곳이 있고요. 그 장기 이식 센터에 이렇게 신장 이식을 도와주는 코디네이터들이 다 각각 병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 중에 공여자가 있다면 장기 이식 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요. 가족들이 이제 기증이 적합하시다면 가족 간의 이식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가족 간에 이제 공여자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내사자 이식이라고 해서 저희 나라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라는 곳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등록을 하는 과정을 저희 같은 병원의 의료기관에 오셔서 서명을 하시고 전산을 통해서 등록하시면 되고요. 내사자
내사 이식은 몇 년 동안 이제 기다렸다가 내사 공여자가 나타나면 이식을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아, 또 이 설명을 들으니까 네네. 예,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어떤 그 콩팥 이식에 대한 이런 지식들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자신이 장기를 만약에 교체하고 싶다. 예, 이렇게 앞서 나왔던 이식을 받고 싶다. 이러면 바로 이어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누가 콩팥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네. 뭐 가족이 예를 들어서 형제가 부모가 또는 자녀가 콩팥을 주겠다 하면 검사해서 바로 진행하면 되죠. 근데 그런 콩팥을 뭐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콩팥 맡겨놓은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소위 뇌사 이식을 기다릴 수밖에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기다리기 위해서는 줄을 서야 안 되겠습니까? 예. 줄을 서기 위해서는 뭐 혈액형 검사, 뭐 유전자 검사, 바이러스 검사, 엑스레이 검사 이런 걸 몇 가지 기본적인 검사를 해서 우리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네네. 코노스라고 부르는 거기에 등록을 해놓고 느긋한 마음으로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평균 네. 한 4, 5년 정도 아, 기다리는 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좀 예. 실정이고요. 네네. 예, 그래도 뭐 기다리셔야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식을 이렇게 고려한다면은 네. 주는 사람이나 또 네. 이식을 받는 사람이나 양쪽 모두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받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콩팥병이 있으니까 받는데 주는 사람 우리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의사가 판단을 할 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중에 누구를 기준으로 우선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주는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네, 생각합니다. 방청객들도 다 주는 네네. 사람이라고 주는 얘기를 사람 하시네요. 네네. 건강한 사람 콩팥을 떼어서 또 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정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주는 사람 콩팥을 떼기 전에는 여러 가지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선별해서 예, 정말 줄 수 있는가, 정말로 건강한 사람이 줄 수 있는가를 선별하게 되고요. 네. 받는 사람은 콩팥병 외에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지를 꼭 보게 됩니다. 뭐 네. 뇌졸중, 심각한 뇌졸중이 있는지, 뭐 암이 있는지 특별히, 네네. 그다음에 무슨 결핵 같은 것이 있는지, 또는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금기 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예. 이식을 하게 됩니다. 네. 앞서 이제 설명하셨던 네. 내용 중에서 콩팥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소변에 많은 이제 변화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콩팥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바로 이제 기능이 좋아지게 되는가요? 아니면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식 수술하고 통상의 경우에는 우리 생체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네. 수술하는 그 수술실 현장에서 오줌이 펑펑 쏟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수술하는 의사들도 네. 또 옆에서 지켜보는 간호사들도 참 기뻐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실로 올라오면 수술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일주일 이내에 콩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네. 뇌사 이식할 때는 콩팥 상태에 따라서 조금 오줌 나오는 시간이 뭐 일주일 뒤라든지 길어질 수가 있긴 하지만 통상으로는 이렇게 거의 이식 후에 수일 만에 콩팥 기능이 정상으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콩팥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네. 이제 그러면 정상적인 기능이 다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따로 이제 치료는 이제 안 받아도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건가요? 얼마나 그러면 좋겠습니까? 근데 절대로 아닙니다. 아, 그게 더 아닌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식을 받은 다음에는 꾸준한 그 관리가 필요한데 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꾸준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식을 고급 치료라고 부릅니다. 예. 물론 뭐 돈이 많이 들어서라는 표현보다는 스스로의 치료를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이식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표현으로서 고급 치료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네. 꾸준한 자기 관리, 약을 또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예. 그다음에 정기 검사, 또 외래 약속한 날 꼭 오기 뭐 이런 것들을 꼭 지켜야 됩니다. 비근한 예. 예로 이식한 콩팥이 영영 정상 기능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왕왕 네.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안타깝게도 약을 안 먹어서 제대로 약 먹으라는 거를 가끔 빼먹기도 하고 네네. 병원에 오라 했는데 안 오기도 하고 그래서 콩팥이 망가지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식한 다음에 소위 면역 억제제, 우리 보통 네. 면역이 많으면 좋다 하잖아요. 높으면. 근데 이식받은 사람들은 면역을 좀 눌러좀 줘야 예. 이식 콩팥이 거부 반응이 오지 않고 잘 유지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역 억제제를 꾸준히 먹어야 되고 네. 평생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콩팥, 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한 후에 네. 특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콩팥 이식은 끝이 아닙니다. 네. 지금 뭐 수술한 다음에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이 그게 많은 것 아니군요. 같아요. 예, 예. 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콩팥 이식을 할 경우에 보통 이제 이식 수술하고 퇴원한 다음에 보통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뭐 직장이나 학교 이런 데 복귀를 되게 하게 되고요. 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 병원에 가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그런 네. 분들이 이제 이식한 사람들이 많은데 뭐 공공장소나 이제 이런 외출을 할 때는 보통 6개월 정도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3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약을 꼭 반드시? 드셔야 된다. 네. 예. 그리고 부수적으로 혈압이나 몸무게, 혈당 같은 것을 잘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해서 이런 것을 담당 의사에게 보여줘야 예, 서로 긴밀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겠죠. 네. 그리고 5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약들이 콩팥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물을 먹거나 뭐 어떤 식품, 특히 뭐 민간요법 이런 거 하기 전에는 꼭 의사와 의논을 하셔야지 예. 큰 문제를 피할 수 있겠고, 그리고 금연, 금주 필수인 거 아시죠? 그리고 7번 보시면 애완동물 화분 이런 거 좀 삼가합니다. 왜냐하면 면역을 우리가 억제하기 때문에 만약에 화분 안에 있는 어떤 곰팡이가 내 몸에 들어와서 무슨 뭐 폐렴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애완동물이 갖고 있는 어떤 병원체가 내 몸에 무슨 병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특히 이식 초기에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짜에 꼭 검사를 받고 외래 방문 꼭 빼먹지 말고 와야 된다. 이제 그런 네.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 콩팥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고 계시죠? 오늘 아침. 방청객 여러분들도 평소에 궁금한 내용들이 많았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콩팥에 대해서. 네, 어느 분?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아버님께서 평소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가지고 소변 볼 때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비뇨기과 질환이 있으면 콩팥이 안 좋아진다고 하던데 어떤 걸 조심해야 할까요? 네, 어떤 걸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요로에 관한 것, 요로에는 이제 위에는 콩팥, 중간에 요관, 방광, 밑에 전립선, 또 요도에 쭉 이거 전부 다 요로라고 합니다. 요로 어느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이제 요로 안에 있는 콩팥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립선이 극단적으로 나빠져서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드물게 있긴 합니다만 상식적인 선상에서는 전립선과 콩팥과 직접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전립선 또는 뭐 그 주변에 무슨 염증이 계속 온다든지 할 경우에 이 염증이 결국은 신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의사와 꼭 상의해서 그런 합병증이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 네. 저는 몸이 자주 붓는 편인데 네. 주변에서 이렇게 몸이 자주 부으면은 콩팥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하던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물 어떻습니까? 좋아하세요? 예, 조금. 네. 예, 콩팥 나쁜 사람이 물을 제한할 정도면 콩팥이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여성, 예, 지금 우리 방청객 정도에 되시는 정도 연령에 있는 분들이 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검사는 해보겠고, 기본 검사에서 별로 문제가 없으면 1차적으로 물을 줄이는 게 아니고 염분을 줄이라 합니다. 염분은 어디에 많죠? 짠 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특히 국물 음식, 국 드시되 뭐 네. 라면 드시되 냉면 드시되 건더기만 좀 드시고 국물은 버리라 하고 네. 짠 음식 좀 삼가라 하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물 섭취 자체가 그렇게 예 뭐 제한해야 되거나 그런 일은 좀 적습니다. 네. 이 콩팥이 고장이 나게 되면 가장 힘든 게 투석 치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미리미리 예방한다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원장님.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네. 자, 그 차트에서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콩팥 관리를 위한 생활 수칙 한 게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건강한 콩팥 만들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건강한 콩팥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을 싱겁게 드셔라 하는 것입니다. 싱겁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물 음식을 피하는 게 제일 일단 쉬운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적정한 체중을 유지해야 되겠다. 체중이 늘어나면 콩팥이 결국은 부담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도 늘고요. 그다음에 금연, 그다음에 술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4번은 또 운동을 하루에 30분 정도 일주일에 3번 이상 3을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콩팥을 해치는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을 보통 사람들 참 약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약을 예. 드실 때는 특히 콩팥병을 갖고 있거나 당뇨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콩팥에 부담이 없는지 담당 의사랑 꼭 상의하셔서 꼭 필요한 약만 드시고 6번 고혈압과 당뇨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치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약만 먹으니까 난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고 예. 그리고 정기적으로 콩팥을 검사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평소에 이 콩팥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간이나 뭐 심장이나 이쪽에는 다들 관심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도 주위에서 보니까 콩팥에 대해서는 뭐 건강하니까 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예. 당부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해마다 3월이면 세계 신장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신장학회에서도 이제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이제 행사와 발맞춰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콩팥의 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국민들께 홍보도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도 역시 그 세계 콩팥의 날에서 정한 그런 주제 건강 예. 콩팥 만들기로 제가 정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콩팥병은 생각보다 많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콩팥병은 조기에 발견해서 잘 관리하면 나을 수 있다. 한 두 가지를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만성 콩팥병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당뇨병, 네. 고혈압을 예방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생겼을 경우에 대충 그냥 뭐 치료하니까 됐어라고 하지 말고 네. 열심히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이막병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